명절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오늘은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까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나들이를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하고 옷까지 단정히 갈아입는데 마침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왔구나 싶어서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갔죠. 문 앞엔 아들 민수의 차가 서 있었고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며느리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타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그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죠. 안사돈이 이미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서로 어색하게 웃었죠. 라디오에선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다 같이 어디 가본 게 도대체 언제였더라. 세월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가 속도를 냈어요. 논과들 멀리 산자락이 스쳐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런지 모든 게 새롭고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워요.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웃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해맑던지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철이 드는 건가 괜히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한참을 달리다가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쉬었다 갈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그래, 그러자. 했죠. 차는 휴게소로 빠져나갔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주차장이 정말 붐볐어요.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웠는데 저는 내리기 전에 하얀색 승합차 옆 B-17 하고 머릿속에 새겨뒀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아들이 다정하게 말하길래 저도 손을 흔들며 들어갔죠. 화장실 앞엔 줄이 길었어요. 기다리면서 점심은 서연이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그런 생각을 했죠. 손을 씻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B-17 하얀색 승합차 옆이었는데 제 차가, 아니 우리 차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제가 헷갈렸나 싶어서 주차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아니야, 분명 여기였는데 민수야, 서연아. 미친 사람처럼 차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그 셋이 나를 두고 떠났다는 걸요. 그날 저는 휴게소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 오늘이 꼭 너희 셋 제삿날이 될 거야.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B-17이 아니라 B-18이었나? 아니면 C-17? 고개를 갸웃하며 옆 기둥으로 걸어가 봤지만 거기에도 우리 아들의 차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주차장을 걷기 시작했다. 비슷한 색깔의 차들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아들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옆 구역으로 넘어가 한 대 차를 확인하며 걸었다. 땡볕 아래를 걷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5분, 또 10분이 지나자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주차했는데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를 옮기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간 걸까? 나는 급히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고 화장실 앞까지 갔다가 다시 나왔다. 복도를 오가며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다. 키 큰 남자들 사이로,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 사이로.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우리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다. 한 줄 한 줄, 한 대 한 대 꼼꼼히 살폈다. 차 색깔도 보고 차종도 확인하고 번호판까지 들여다봤다. 그런데도 아들의 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무심코 손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깨달았다.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핸드폰은 집에 두고 왔고 급히 화장실만 다녀올 생각이었기에 지갑도 차에 두고 내렸던 것이다. 얼굴이 하얘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주차장 한편에 벤치가 보여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들과 웃으며 걷는 사람들, 아이 손을 꼭 잡은 엄마 휴게소에서 산 간식을 들고 차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 갈 곳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저 이 벤치에 앉아있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머리를 들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며느리가 또 장난치는 거겠지. 곧 나타날 거야.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참으려 해도 눈물이 차올랐다. 이럴 때 누가 전화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았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벤치 저쪽 끝에 앉아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냈다.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혹시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떨어졌는데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렸거든요. 차도 보이질 않아서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또 차올랐다. 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참았다. 여성은 내 다급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러세요. 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만 떨어뜨릴 뻔했다.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아들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 번은 잘못 눌러서 다시 지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밝고 경쾌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야. 너희 어디 있어? 나 지금 찾고 있는데 차가 안 보여서. 내 목소리는 간절했다. 기다림이 그대로 묻어났을 것이다. 빨리 대답해 주길 바랐다. 미안해요, 어머님. 지금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냥 웃음이 아니었다. 배를 잡고 웃는 듯한 너무 즐거워서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웃음이었다. 어머니, 재미있지 않아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뭐라고? 재미있다고? 지금 이게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나 지금 30분 넘게 아니, 거의 1시간 가까이 너희 찾았어.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여기 혼자.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옆에 있던 여성이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다. 아까 그 밝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장난인데 왜 이렇게 무안을 주세요? 어머님은 진짜 장난도 못 받아주시네. 장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어머니 알아서 집에 가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이 떨리고 어깨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다. 서러움이, 분노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이 막힌 듯 답답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옆에 있던 여성이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받았다. 눈물을 닦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꼭 이체해드릴게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힘내세요. 여긴 택시 없을 텐데 콜택시 불러드릴게요.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절의 화창한 오후였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택시가 오기로 한 주유소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만 느껴졌다. 불과 몇십 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나에게는 끝없는 길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밝고 경쾌한 웃음이 지금의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리였다. 20분쯤 뒤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집 주소를 말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터기를 켰다. 창밖으로 휴게소가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작아지고 주차장의 차들은 점처럼 아득해졌다. 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시간 전만 해도, 아니 2시간 전만 해도 나도 저 차들 중 하나에 타고 있었지.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까지 함께 웃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낯선 택시 안에서 빌린 돈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왜 나는 그렇게 당하기만 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왜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을까? 화를 냈어야 했는데,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이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안사돈에게까지 분노가 밀려왔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지? 휴게소에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게 장난이라고. 지갑도 휴대폰도 없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재미있냐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화창한 명절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혼자 집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 서연이는 원래부터 저런 애였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창기였다. 아들 민수가 서연이를 처음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 애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인사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 미소가 참 예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땐 서연이의 장난기가 귀엽게만 보였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내가 신혼집에 놀러 갔던 날이었다.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제가 정성껏 내렸어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내게 컵을 건넸다. 나는 고맙다며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얼굴이 확 찡그려졌다. 짜고 비릿하고 이상한 맛. 커피가 아니었다. 순간 깨달았다. 간장이었다.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서연은 배를 잡고 웃었다.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나는 얼떨떨했다. 입안에 남은 간장 맛은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며느리 장난기가 많네. 며느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장난이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노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뒤로도 서연의 장난은 계속됐다. 내가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다른 사람인 척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엄마야. 네. 누구세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목소리 들으면 딱 알겠는데. 아니에요. 전 서연이 아닌데요. 잘못 거셨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며느리 번호였는데.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왜 전화를 끊었어? 에이, 어머니 장난이에요, 장난. 재미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웃어넘겼다. 그래도 며느리가 즐거워하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화할 때마다 서연이는 다른 사람인 척했고 나는 전화를 걸 때마다 괜히 긴장됐다. 이번엔 또 무슨 장난을 칠까? 이번엔 제대로 받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다.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철이 들겠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점점 그 아이의 행동이 도를 넘기기 시작했다. 택시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였다. 삑하는 통행료 결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소리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어느 저녁이었다. 나는 혼자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집에서 저녁 준비해뒀어요. 어서 오셔서 같이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고 다정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며느리가 먼저 저녁을 차려놓고 오라고 한 건 처음이었다. 그래. 정말. 그럼 내가 지금 갈게. 네, 어서 오세요. 나는 급히 밥그릇을 치우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다는데 뭐라도 가져가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근처 과일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신선한 과일들이 가득했다. 나는 하나하나 고르며 담았다. 손주 하준이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도 한 송이 샀다. 값이 좀 나갔지만 괜찮았다. 오늘 같은 날 돈 생각은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계산을 하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아들네 집은 빌라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한 손엔 과일 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올랐다. 무거워서 팔이 아파왔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손주도 보고 오늘은 좋은 저녁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아이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그때 안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다. 문이 달칵 열렸다. 5살 하준이가 혼자 서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준아, 아빠, 엄마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준아,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몰라.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은커녕 빈 그릇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냄비도 없고 반찬도 없고 밥솥도 꺼져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서연은 저녁을 준비해뒀다고 했는데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지금 너희 집에 왔는데 뭐 사러 나갔니? 아, 어머니. 저희 저녁 좀 먹고 들어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손주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고. 손주를 돌봐달라고. 할머니, 나 배고파.
하준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기들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손주를 맡기려고 나를 부른 거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났지만 아이를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하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은가. 배고프다는 손주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밑반찬 몇 개가 있었지만 별로 없었다. 밥솥도 텅 비어 있었다. 할 수 없이 밥부터 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죠. 밥이 되는 동안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만두를 쪘어요. 하준아, 밥 먹자. 밥을 맛있게 먹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치운 뒤 손주와 놀아줬어요. 하준이가 가져온 장난감으로 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숨바꼭질도 했죠.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손주를 재우고 나니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느라, 밥을 하느라, 손주를 돌보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언제 오려나.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들 민수도 함께 들어왔죠. 둘 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데이트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밥 먹이고 재우신 거죠?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서연이는 문을 활짝 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서 나가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한마디 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택시가 어느새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택시비를 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은 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아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죠. 휴게소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을 헤매던 제 모습, 벤치에 앉아 울던 순간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달라며 애원하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없었죠.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괜찮냐는 물음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은 사라지고 하늘은 점점 검푸른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거실에 불을 켜야 하는데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있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장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간장을 탄 커피, 끊어버린 전화, 거짓 저녁 초대. 하나하나가 작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물기를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일하느라 정신없는 아들이 한낮에 전화를 걸어오다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핸드폰인데 며느리가 받더군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목소리가 더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가쁘고 급박했죠.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교통사고? 차에 부딪혔대요. 크게 다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해서 급히 두 손으로 붙잡았죠. 얼마나 크게 다쳤는데?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알았어. 지금 갈게. 어머니 빨리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쳤다. 응급실에 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도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꼬여 휘청거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가 빠르게 달렸지만 저에겐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더 빨리, 제발 더 빨리 가야 하는데. 조바심이 났죠.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너무 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 학교 다닐 때 아들, 대학 갈 때, 결혼하던 날의 아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크게 안 다쳤을 거야. 응급실에 있다고 했으니까 치료 잘 받고 있겠지. 스스로 되뇌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시선을 내려다보다가 그제야 제 발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분홍색 한 짝, 베이지색 한 짝.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 눈물이 함께 흘렀어요. 병원 간판이 보이자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응급실 입구에 세워주세요.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 돈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사님께 건넸죠.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그 사이를 헤치고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여기 왔다고 연락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차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요. 김민수.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저는 숨죽이며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환자분은 안 계신데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다시 컴퓨터를 살폈어요. 이름을 검색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죄송한데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 여기 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된 느낌이 들었죠. 며느리가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왜 아들이 없지?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처럼 다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밝고 경쾌했다. 서연아, 나 지금 병원에 왔는데 민수가 없다는데?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그래, 도착했어. 근데 병원에 민수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배를 잡고 웃는 듯한 너무나 즐거워하는 소리였다.
어머니, 또 속으셨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오빠 멀쩡해요. 나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 장난이라니까요. 교통사고 같은 거 없어요. 어머니 진짜 속는 거 봐요. 너무 재미있어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에이,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어머니 진짜 믿으셨네.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응급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문제 있나 봐.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깊고 길고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햇빛은 여전히 눈부셨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하게 걸어다녔다. 나는 병원 앞 벤치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한참 생각에 잠기다 보니 거실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짝짝이 슬리퍼, 떨리던 손, 응급실 한가운데 서 있던 내 모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또렷했다. 며느리의 장난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한 정서적 학대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핸드폰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건물관리소장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0년 넘게 나와 함께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 소장님, 나예요. 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고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되돌릴 수 없게 될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것도. 그래도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1층 카페 말이에요. 네, 며느님께서 하시는 카페 말씀이시죠? 계약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잠시 김 소장이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운영하는 1층 카페의 월세가 다른 가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걸. 어떤 달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는 걸. 그는 그 모든 걸 지켜봐 왔으니까. 네, 어떤 얘기신데요?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3년 전 며느리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흔쾌히 자리를 내줬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월세는 다른 매장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았어요. 1층 편의점은 월 300만 원, 2층 의류 매장은 2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며느리 카페는 같은 평수인데도 월 8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떤 달엔 50만 원, 어떤 달엔 30만 원, 어떤 달엔 아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됐어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카페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갚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밀린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대충 생각해도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퍼주기만 했을까? 왜 제대로 된 월세를 받지 않았을까? 왜 밀린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을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나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모든 걸 양보했고 모든 걸 퍼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나에게 뭘 해줬나요? 간장을 탄 커피, 거짓 응급 상황, 그리고 어제의 휴게소 유기. 그게 며느리가 나에게 한 일의 전부였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듯 단단해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뒤척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휴게소에서의 내가 떠올랐어요. 주차장을 헤매던 낯선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그 수치심. 그걸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곧장 건물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김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 한 잔을 내밀었죠.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층 카페 말이에요. 네, 사모님.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퇴거 통보해주세요.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죠.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퇴거 통보요? 네. 이번 달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그 다음 주말까지 나가라고 하세요. 사모님, 그곳이 며느님께서 운영하시는. 알아요. 알지만 그래야 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내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있어요. 3년치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서 만들어주세요. 네, 사모님.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뒤적이며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사모님, 밀린 월세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렇군요. 청구서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며느리한테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던 문자들, 그거 다 소장님께 보낼게요. 출력해서 증거로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여러 번 계약서를 쓰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며 거부했었죠. 이제는 그 모든 게 증거가 될 차례였습니다. 부탁드려요, 김 소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김태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잠시 멈칫했다. 그 사람의 걱정 어린 눈빛이 보였다. 10년을 함께 일했으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김 소장님,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선을 넘으면 그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거죠.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배웅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따스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안사도는 또 어떤 얼굴을 할까?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며느리네 카페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무 유치한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가 나한테 했던 일들을 떠올리자 이 정도는 약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카페입니다. 밝고 경쾌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전화인 줄 알고 친절 모드로 바뀐 그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굵고 낮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애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말투까지 바꿨다. 음료 주문 좀 할게요. 네, 뭘로 드릴까요?
돈이 되는 전화라 그런지 대답이 참 빨랐다. 아메리카노 100잔, 카페라떼 100잔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주문인 것처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끊긴 듯 멈췄다. 네, 200잔이요? 놀란 목소리였다. 당황스러움 속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200잔이라면 매출이 꽤 될 테니까. 아마 카페 문 연 이후 이런 주문은 처음일 거다. 네, 지금 바로 만들어주세요. 회사 행사 때문에 급해서요.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말 회사 행사가 있는 사람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선입금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럴만했다. 200잔이면 재료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괜찮아요. 곧 갈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입금 이야기는 무시하고 곧 간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날 얼마나 얕봤는지 곧 알게 되겠지. 같은 시각 카페 안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겠지. 서연이,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을 것이다. 엄마, 200잔이래요. 그리고 안 사돈 경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며 물었겠지. 200잔? 뭐, 200잔이라고. 둘 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을 거다. 기쁨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로 허둥지둥 움직였겠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창고에서 원두를 들고 나오고 컵을 쌓고 빨대를 정리하고 뚜껑을 늘어놓으며 엄마가 아메리카노 하세요. 제가 라떼 할게요. 그래, 어서 하자. 그렇게 둘은 정신없이 커피를 내렸을 것이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우고 우유 거품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묘하게 시원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게 시작이야. 10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 위엔 음료가 20잔쯤 쌓여 있더군요. 아휴, 벌써 팔 아프네. 며느리의 어머니 경숙 씨가 팔을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힘내요. 200잔이면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내 며느리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돈 생각을 하니까 더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핸드폰 화면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CCTV를 설치해둔 게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죠. 그래, 힘내자. 경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테이블 위엔 음료가 100잔 가까이 쌓였더군요.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서연이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참아, 시간 없어. 다 만들고 마셔. 경숙 씨가 다그쳤습니다. 손님이 1시간 안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뽑고 물을 붓고 우유를 넣고 거품을 올리고 뚜껑을 닫고 또 올려놓고 그 동작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분쯤 지나자 테이블 위에는 180잔이 넘는 음료가 쌓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결국 200잔. 아메리카노 100잔, 카페라떼 100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고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거요? 장난이에요. 장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난인데 왜 그래요? 재미있잖아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그제야 내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응, 나야. 재미있지 않니? 나도 장난 한번 쳐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죠.
잠시 후 경숙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언제 온대? 서연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엄마 장난이래요. 시어머니였어요. 그 말에 경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200잔이 장난이라고. 그것도 사돈이라고. 그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나는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100잔 라떼 100잔이 그대로였죠. 그 음료들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나는 다시 CCTV를 꺼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은 200잔의 음료, 미지근해진 아메리카노와 꺼져버린 라떼 거품처럼 그들의 의욕도 그리고 내 마음도 어딘가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료 컵이 20개나 쌓여 있었어요. 서연이가 한 잔을 들더니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얼굴이 찌푸려지더군요. 엄마,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맛이 이상해요. 나는 말없이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군요. 건물관리소장이네. 그 사람은 평소 문자로만 연락하는 편이었어요. 전화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피곤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상한 일만 겹쳐서 완전히 기운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사장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김 소장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는 테이블 위의 음료를 멍하니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건물주님 지시 사항입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무슨 일인가 불안이 밀려왔죠. 이번 달까지만 영업하시고 다음 달 초까지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순간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컵을 정리하던 손이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1층 카페를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소장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그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요? 장난하시는 거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겠죠. 장난 아닙니다. 공식 통보드리는 겁니다. 그제야 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엔 웃음 많던 김 소장이 그렇게 딱딱한 말투로 말할 리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3년 넘게 장사하고 있었어요. 단골도 많고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이유가 뭐예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에서 나가래요. 다음 달 초까지.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용도로 쓴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김태수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딸이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나한테 직접 말씀해보세요. 경숙 씨 목소리가 다급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 급한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다. 아, 건물주님 지시 사항입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김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이미 전해둔 말 그대로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기서 3년이나 장사했는데 인테리어도 다시 했고 집기도 새로 샀고 단골 손님도 많은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게 말이 돼요? 경숙 씨가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3년 동안의 정성보다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 있었다. 물론 알고 있다. 월세를 몇 번 늦게 낸 것도 힘들게 버티며 장사한 것도.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제는 끝을 내야 했다. 잠시 후 며느리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내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래도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오후처럼. 어머니, 방금 건물관리소장한테 전화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보고 나가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들렸다. 아, 그거. 짧게 대답했다.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일 아닌가? 어머니, 장난이시죠? 그렇죠? 아까 200잔 장난치신 것처럼 이것도 장난이시죠? 그 애가 억지로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장난이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재미있지 않니? 한 번쯤은 내 말을 가볍게 넘길 줄 알았다. 그 애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웃었다. 네, 재미있네요. 어머니, 장난도 수준급이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이번엔 장난 아닌데. 전화기 너머에서 공기가 멈췄다. 서연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네,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 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장난도 정도껏 했어야지. 내가 나한테 한 장난들 생각해봐라. 간장 탄 커피, 전화를 툭 끊어버리기 일쑤고 아들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휴게소에 버리기까지 했잖아. 너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당장 가게 빼. 내 말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리지 않게 노력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머니, 저희 여기서 3년 동안 장사했어요. 단골 손님도 많고 대출도 받아서 인테리어 했는데 집기도 샀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래도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 알바 아니야. 다음 달까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 애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선을 그어야 했다. 그래야 내 아들도 나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까. 3년 동안 공들여 꾸민 카페였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바닥도 새로 깔고 조명도 예쁜 걸로 달고 테이블과 의자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고른 곳. 며느리 서연이가 대출까지 받아 빚을 내며 만든 카페였습니다. 그날 내가 카페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엔 음료가 수백 잔 쌓여 있었어요. 이미 다 식어버린, 아무도 마시지 않을, 그저 버려질 음료들. 재료비만 50만 원이 넘는다는 그 음료들을 보며 서연이는 울고 있었죠.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애가 중얼거렸어요. 내게 너무 못되게 굴었나, 장난이 심했나, 그렇게 자책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재미로 했다지만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은 장난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옆에서 경숙이 내 안사돈이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사위가 사돈한테 잘 말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그녀도 확신이 없었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퇴거 통보를 한 지 정확히 한 달하고도 일주일. 기한은 이미 지났죠. 창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내 건물이 보였어요. 1층 카페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뜻이었죠.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갔고 그 안엔 며느리와 안사돈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나가지 않았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애가 순순히 나갈 리 없다는 걸. 가족이라는 방패를 들고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로 쫓아내겠냐고 버틸 거라는 걸. 안사돈 역시 같은 생각이겠죠. 설마 법까지 쓰겠어? 겉으로만 그러는 거지.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내 아들이었죠. 나는 한참이나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겁고 망설임이 느껴졌죠. 응, 무슨 일이야? 이미 무슨 전화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네 가게 말인데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없어요?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서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사정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곤란한 입장인지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줄 게 뭐가 있니? 기한은 이미 지났잖아. 그래도 엄마 3년 동안 정성 들였잖아요. 대출까지 받아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단골도 생기고 제발 한 번만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민수야,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들 생각해봐라. 휴게소에 날 버려두고 간 일,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해서 내가 짝짝이 슬리퍼 신고 병원 뛰어간 일, 간장 커피 먹인 일. 그 모든 걸 다 잊으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쓰라렸어요. 내 아들이 그 애를 위해 나한테 무릎 꿇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서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건 철없음이 아니라 악질이었죠.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난입니까? 그건 학대예요. 학대.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엄마, 그래도 이제는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안 그럴 거래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그리고 너는 엄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의 잘못만큼은 인정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서연이도 제 아내고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제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법대로 할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물러서면 또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또 장난을 칠 거고 나는 또 참고 또 참으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겠죠.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건물 5층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었어요. 오랜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이혼소송, 부동산 분쟁에 강하다고 했어요.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희 사장님이시죠?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사내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죠.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말에 나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장난들, 무시, 조롱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특히 휴게소 일 이야기를 꺼낼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수치심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부분마다 별표를 치며 메모했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시네요. 특히 휴게소 사건은 노인 유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카페에서 내보내고 밀린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서류들 좀 볼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정리해준 자료들이었어요. 며느리에게 계약서 쓰자고 보낸 문자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며 거부한 답장, 월세 입금 내역, 퇴거 통보 문서까지 전부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가 없네요. 며느리가 계속 거부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하냐면서요. 저도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어요. 계속 계약서 쓰자고 말했는데도, 문자로도 여러 번 보냈는데도, 처음에는 월세 80만 원으로 약속했다가 장사가 안 된다며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게 3년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문자 내역을 다시 훑어봤어요. 내가 여러 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며느리가 매번 거부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죠. 이건 오히려 사장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는 증거니까요. 거부한 건 상대방이고요. 그럼 밀린 월세는 얼마나 되죠? 3년치를 못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윤재혁 변호사는 내 앞에서 월세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엑셀 파일을 펼쳐놓고 보니 어떤 달은 약속한 80만 원이 들어왔고 어떤 달은 30만 원만, 또 어떤 달은 아예 입금이 없었다. 불규칙했고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이 정도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입금 내역이 다 남아있으니까요. 사장님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가 자신감 있는 얼굴로 말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건물명도 요구 및 밀린 월세 청구건으로요. 상대방이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내용 증명 발송, 응답 대기, 소송 준비까지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건물 소유자시고 계약서도 명확하고 미납 증거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끝까지 가야 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안사돈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그 서류를 받은 서연이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밀린 월세 3천만 원. 그 숫자만 눈에 들어왔겠지. 경숙이 그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었다고 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고. 어떻게? 밀린 월세가 3천만 원이나 돼? 엄마, 우리 그렇게 많이 밀렸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많이 밀린 줄은. 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멍해졌다고 했다. 3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걸까? 모아둔 돈은 몇백만 원뿐이고 카페 수입도 한 달에 고작 몇백만 원인데. 결국 경숙이 말했다. 전화해봐. 사돈한테 전화해서 사정이라도 해봐야지. 나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어머니, 내용 증명 받았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의 울먹였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생각해봐라. 휴게소에 날 버리고 간 게 가족이 할 짓이었니? 그건 장난이었어요. 어머니를 진짜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장난이 그렇게 악질적이면 안 되는 거야. 넌 선을 넘었어. 사람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큰일 나요. 대출도 있고 빚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제발요. 서연은 울면서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다신 전화하지 마. 이젠 법정에서 보자. 그날 이후 서연은 주저앉았고 경숙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변호사비 얼마나 들어요?
모르겠어. 그래도 안 하면 완전히 지는 거야. 그들은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고 했다. 지인 소개로 강희정 변호사를 찾아갔고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로 유명한 여자 변호사였다고. 이런 경우엔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하다는 걸 부각시켜야 해요.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가족이라서 더는 봐줄 수 없었던 건데 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건물 소유자이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족관계와 제가 3년 동안 성실히 영업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판사님도 고려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며느리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을 조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법정 날이 왔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했습니다. 제 옆에는 윤재혁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맞은편에는 며느리 서연과 안사돈 경숙이 서 있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문자, 며느리의 거부 답장, 월세 미납 내역, 퇴거 요구 내용 증명.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3년간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총 3천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렸으나 피고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미납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님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나열하셨습니다. 그때 강희정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가족관계이며 그동안 암묵적 합의하에 영업을 해왔습니다. 계약서가 없었던 것은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카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건물주도 이를 이해하고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거와 밀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암묵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주기적,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스크린에 핸드폰 화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계약서 한번 작성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며느리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 시간 날 때 한번 만나자. 그리고 며느리의 답장도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우리 가족인데 계약서는 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는 그 문자들을 보며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자신이 보낸 답장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숙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양측에 질문했습니다. 피고 측 밀린 월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들도 밀린 월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이 어려웠고 원고도 이를 이해했습니다. 가족관계를 고려해 시간을 주신다면 성실히 갚겠습니다. 윤재혁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3년간 기다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치 월세 입금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납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원고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기다려준 겁니다. 윤재혁 변호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는지를. 피고 측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온전히 낸 건 한 번뿐인데 이게 성실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희정 변호사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겠지. 그건 카페 운영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재료비도 올랐고. 그럼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에 강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다. 참고 있다가 터진 거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철없이 굴었노라, 장난이 지나쳤노라, 월세도 제대로 안 냈노라.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법정 안이 고요해지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울렸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애원하던 얼굴.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박던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장난이라는 이름의 학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내 시선을 본 서연이는 입을 다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서 경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건물명도 요구가 정당한가? 둘째, 밀린 월세 청구가 타당한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고 피고는 3년간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민이라.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옆자리에 윤재혁 변호사 얼굴도 굳어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피고 최서영과 이경숙은 원고 박순희 소유의 건물 1층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도할 것.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월세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또한 원고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 총 4천만 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경숙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4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담? 강 변호사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길 수는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승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낸 것뿐이었다. 이기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서연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택한 길이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길이었다. 윤재혁이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가족이니까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니까요. 윤재혁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승소하셔서 다행입니다.
30일 안에 명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우리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1층 카페를 올려다보니 아직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30일 후면 그 불은 꺼지겠죠.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의 장난에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휴게소에 버려지거나 병원에 헛걸음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서연이가 많이 울고 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그 기회들을 며느리는 장난과 학대, 무례함으로 채웠으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며느리의 장난이라는 이름의 학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의미함.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우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층 카페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며느리와 안사도는 이미 일주일 전에 떠났습니다. 판결문에서 정한 30일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것이죠. 건물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짐을 싣고 있었어요. 카페 집기,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 의자, 그릇들. 며느리와 안사돈이 땀을 흘리며 하나씩 옮기고 있었죠. 3년 동안 공들여 꾸민 카페 대출까지 받아 인테리어한 카페를 그렇게 해체하며 내보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화장기 없이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안사돈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달 사이에 확 늙은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고 얼굴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힘이 없었는지 며느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다 주저앉았습니다. 안사돈이 급히 다가가 딸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까요. 나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었으니까요. 휴게소에 사람을 버리고 병원에 거짓말로 뛰어가게 하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선을 넘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짐을 다 싣고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트럭에 오르기 전에 텅 빈 카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운영했던 카페,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던 카페, 공들여 꾸몄던 카페.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카페였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건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카페 코너 한쪽에서 낯선 앞치마를 두른 채 일하고 있더군요. 초록색 앞치마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말바생 최서연. 내 며느리 이름이었죠. 그 애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카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시급 10,000원 받는 알바생이 되어 있더군요. 한 손님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이게 뭐냐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죠.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님에게 따졌을 거예요. 뭐가 미지근해요? 방금 만든 건데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겠죠. 알바생이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돌아섰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눈이 마주쳐서 어색해지는 것도, 그 애가 울먹이며 사과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래, 저게 당연한 거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선을 넘으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이제 며느리도 알 겁니다. 장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동네 식당 앞을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안사돈을 봤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식당 주방 알바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찌개 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죠. 안사돈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깊이 굽히고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물이 튀어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예전엔 딸이랑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식당 설거지 알바가 된 거였습니다.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안사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곤란했으니까요. 며느리도 안사돈도 이제 다 끝났구나. 카페도 잃고 돈도 잃고 자존심도 여유도 다 잃었겠죠. 4천만 원 갚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다 나갔을 거예요. 몇백만 원씩 아껴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겠죠. 새로운 가게를 낼 자금도 다시 시작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카페 알바를, 안사돈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겠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엄마 서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카페 알바하면서 매일 울어요.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도 아프다고 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얼굴이라도 봐주세요. 나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만나줄 생각도 용서할 마음도 얼굴을 볼 의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그런데 고작 몇 달 알바하는 게 힘들다고? 그건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있던 1층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베이커리였습니다. 행복한 빵집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렸고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버터 냄새, 크림 냄새,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바람 좀 쐬고 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사모님. 새 임차인분 정말 믿을만하세요.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월세도 기한보다 이틀 먼저 입금되었으며 건물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 월세도 이미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밝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좋은 분이 들어와서 감사하죠. 네, 이번 달 전체 월세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의류 매장, 베이커리 모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한 곳도 빠진 곳이 없어요. 좋아요, 김 소장님. 늘 수고 많으세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 일이죠. 김태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장난이라는 이름의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목에 걸린 무거운 목걸이를 벗어 던진 듯,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며느리에게 시달리던 삶은 끝났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의 학대를 견디던 시간도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했던 날들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저만의 평화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이제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용기이며 관계를 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도 깨달았습니다.